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잉여향유와 네개 담화, 네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성도 차이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댓글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자, 지난주에는 성도착과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잉여향유에 관련된 문제를 돌려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도착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대상 A가 잉여향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자, 같은 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틀, 잉여향유라는 개념의 틀이 신경증의 내부에서는 아주 은밀하고 억압된 방식으로, 억압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알랑시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알랑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작동하는 반면에 성도차기의 구조에서는 아주 드러내놓고 작동되는 그런 물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 잉여향유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네 개 담화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차츰 마련해 나갈 텐데, 왜냐하면 네 개 담화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대상 A이고, 대상 A는 그 이전 라강 이론에서의 그것이 아니고 잉여향유 개념으로서의 플리스트주의 흐의 개념으로서의 대상 A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한 뒤에 이제 네 개 담화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오늘 접근해 볼 방식은 이렇습니다. 대타자와 관련해서 잉여향유를 다뤄볼 것입니다. 대타자의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잉여향유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접근해 볼 텐데, 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쾌락의 문제는 대타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타자와.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자폐적인 쾌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쾌락과 관련된 모든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쾌락의 문제는 그 타인 중에서도 어렸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권력자의 역할을 했던 바로 그 타인의 자리, 그걸 대타자의 자리라고 부르죠. 대타자, 오트라고 하죠. 영어로는 the other죠. 로트르, 프랑스어로. 자, 대문자를 쓴 그 대타자 의 자리와 주체의 관계 속에서 쾌락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태제라는 것이죠. 다른 생물학이나 다른 정신의학과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심리학과도 다른 점인 것이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자, 인간의 성충동을 중심으로 인간의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사하는 그러한 학술적인 접근법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렇게 다시 한번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쾌락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충동과 쾌락의 문제에 관련해서 그 주체가 혼자서 자폐적으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대타자라는 실질적인 어떤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위치를 항상 가정하는 방식으로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주체라는 삶의 여정이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의 쾌락 개념은 대타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결국 쾌락의 문제가 대타자와 관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 그것일 뿐만 아니라 아예 주체, 우리의 존재, 주체의 기원 자체가, 시원 자체가 대타자의 주입상수의 대상이라는 그러한 현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면 바로 대타자의 주입상수의 대상이라는 자기 위치와 동일시를 통해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자, 어떻게 가족 구성원 내에서 혹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혹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설정이 되나요? 주입상수의 대상으로서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둘러싼 주체들, 다른 인간들, 부모나 혹은 그 공동체나 혹은 선조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그 타자의 구성원들 한가운데에서
주입상세의 대상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대타자가 속해 있는 문화의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시작.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물론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정신병적인 주체들 혹은 아주 악의적인 주체, 요즘에 계속해서 뭐 미디어에 등장하는, 뉴스에 등장하는 그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존재하잖아요. 학대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자, 그런데 그런 현상들 말고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 공동체와 그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혹은 그것에 의해서 소망의 대상으로, 주입상수의 대상으로, 쾌락의 대상으로 설정이 된다는 거. 아이의 존재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이의 존재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파충류가 자기 이세를 생산하듯이 그냥 이렇게 잉태해 놓고 떠나버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포유류 중에서 특히 인간 문명의 포유류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라는 주체의 탄생은 그 아이가 속한 대타자 문화에서 주입상스의 대상으로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 우선 먼저 그 아이의 어머니 혹은 아이의 아버지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가 그 아이에 대해서 희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아, 우리 아이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고 싶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죠. 아이는 그렇게, 아이는 저렇게. 소망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소망은 좌절될 것이다라는 거죠. 부모의 소망은 좌절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머니의 소망은 아이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면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를 온전히 나의 주입상스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것으로. 너무나 소중하니까 나의 것이, 이 아이는 나의 것이에요.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키고 싶고 동시에 아이가 사라진다면 나의 목숨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정말 어떤 종류의 그런 담론이 개입되지 않는 욕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욕망의 대상 이전에 주입상스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접근해서 주입상스의 논리 속에서 파악하는 방식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거기에 상식과 어떤 규범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밀착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머니라는 대타자,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는 대타자, 아이에게 즉각적인 권력의 대상이자 즉각적인 소유의 대상이기도 한, 혹은 피소유의 대상이기도 한 이 어머니라는 대타자에 대해서 아이는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즉 주입상스의 관계, 즉 어떤 경계 없는 융합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한 대타자의 소망은 좌절돼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는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누구의 것인가요? 공동체의 것이죠. 공동체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공동체의 규범과 논리가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개입되어 들어오는 것을 어머니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의 아주 개인적인 주입상스의 소망을 아이에게 요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타자의 소망은 좌절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너는 나만 사랑해야 하고 너는 나의 것이고 떠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비논리적인 주입상스의 관계가 아주 빠르게 금지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빠르게.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규범이 개입하고 상징계의 논리가 개입해서 이 아이는 나를 떠나야지 행복해질 거야. 언젠간 나를 떠나겠지. 아이가 크면 자기의 삶을 살아가겠지. 그래, 너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너의 꿈을 실현해라. 그 꿈이 무엇이든 그건 너의 꿈이지 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가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가 받아들이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부모들의 소망이 좌절되고 아이가 공동체 내부에서 자기만의 욕망과 소망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자,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걸 어떤 구도로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아이라는 주입상스의 대상 A가 부모의 입장에서, 대타자의 입장에서 대상 A인 것이죠.
나의 욕망의 대상이니까, 나의 주입상수의 대상인 것이니까, 이 아이는 나의 쾌락의 대상인 것이니까, 나의 소망의 대상인 것이니까 대상인 거예요. 대상 A. 대타자에 대해서 작은 타자를 구성하는 그 대상 A인 것이죠. 그 대상 A가 나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공동체의 것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A에서 대상 A죠. A에서 빗금친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A에서 빗금친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이시죠? 자, A라는 것은 주체의 입장에서만 욕망의 대상인 것이 아니고, 욕망의 원인인 것이 아니고, 대타자의 입장에서도 주입상수의 대상인 거예요. 자, A는 그렇게 상징화되지 않은, 상징계에 의해서 분절되지 않은 상태의 주입상수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그 A에서 빗금친 주체로 나아가는, 자, 그 과정이 바로 대타자의 소망이 좌절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대타자의 주입상수의 대상이 아니라 상징계의 고유한 언어적 지배의 질서를 받는 주체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아이가 태어나서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절차라는 거예요. 대타자의 주입상수의 대상으로부터 공동체가 분절하는 빗금친 주체, 상징화된 주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타자의 주입상수의 대상이었던 기억이 아이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타자의 주입상수의 대상,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 무조건적인 소유의 대상이었던 그 순간의 흔적이 아이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이에게 신체의 표면에 표지되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의 차원에선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대타자의 차원에선, 부모의 차원에선 그 아이라는 내 아이잖아요. 내 아이, 우리 아이, 내 아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의 아이인 것인데, 그 나의 아이로서의 대상 A를 원형 그대로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징계가 어머니에게 강제하는 질서라는 거죠. 어머니가 아무리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무리 그 아이가 소중하다 해도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이가 큰 사물에서 빗금친 주체로, 혹은 큰 사물에서 산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큰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큰 사물이란 주입상수의 대상이에요. 사회적인 규범이 개입되어 들어오지 않는 나만의 것이죠. 나만의 쾌락인 그것인데, 그게 아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에게는 아이가 큰 사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에선. 어머니의 입장에서 주입상수의 대상이니까 대타자의 입장에서 그 아이는 큰 사물인 것이죠. 하지만 이 큰 사물의 위치에서 빠르게 아이가 빠져나가서 산물로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단계로 이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머니와 아이가 상상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다양한 정신병적인 증상들이 출현하게 되죠. 다양한 중증 히스테리가 출현하기도 하고, 또한 정신병적인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증상의 구조가 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대타자와 큰 사물의 위치로 이렇게 맞붙어버리면, 자, 그때는 다양한 정신병적 증상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주입상수의 대상인 그것을 원형 그대로 큰 사물인 채로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상징계 내부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엄마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엄마는. 적당히 좋은 엄마, 거리를 두는 엄마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가 또한 뭐 어떤 상처를 겪는다든지 할 때는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걸 던져서 아이를 감싸려고 하죠. 자,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키우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은 좋지만 어머니의 그러한 태도 뒤에는 상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밀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잘 자란 그런 주체들을 보면 잘 자랐다라는 건 훌륭하게 된 그런 아이들의 케이스를 보면 위인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보면 어머니와 표면적으로는 어머니와 아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들의 태도가 상당히 객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머니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를 어느 정도는 나쁜 어머니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나쁜 어머니. 그러니까 너무 좋은 어머니는 좋지 않다라는 거야, 아이에게. 우리에게 최고야. 우리 아이가 최고야. 우리 아이가 모두 전부인 거야. 이렇게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머니는 대타자, 대문자 A로서의 대타자의 위치가 아니라 소문자 A로서의 위치로 가게 돼요. 상상계적인 타자가 되죠. 그래서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동일시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동성이니까 동일시의 대상이 되니까 어머니를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이와 어머니가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락강은 초기에 A-와 A의 관계라고 하죠. 작은 타자들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신병적 증상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락강이 도식으로 설명하죠. 그게 바로 락강이 초기에 설명했던 L자 도식이에요. 제가 노트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L자 도식에서는 A-와 A가 연결되어 있고 S가 그래서 대문자 A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자, 이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자, 이게 바로 아이가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 상징계가 개입되어 들어오지 않는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즉 대타자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주입상스의 대상 그 자체로 파악되었을 때, 그래서 둘 사이에 상징계적인 간극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대타자라는 위상에서 소타자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상징화되어 있지 않은 존재인 것이죠. 상징화되어 있지 않은 존재인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아이에게 동일시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더 이상 어머니가 나인지 내가 어머니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폐쇄적인, 어머니와 아이의 폐쇄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초기의 락강은 이 관계를 해체하고 상징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정신분석 치료의 아주 중요한 논점으로 설정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 그러한 논점들은 뒤에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논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한 논점들이 유지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하나가 더 도입될 뿐인 것이죠. 그게 바로 잉여향유라는 개념 속에서 결국 핍진화된 것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상징계가 도입이 되어서 대타자가 설정이 되는 것만으로는 주체가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상징계 대타자의 장 내부에서는 핍진한 세계가 펼쳐질 뿐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입상스에 어떤 대상이 없으니까 무의식은 자신의 쾌락의 편림들을 탐닉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제거해낼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파악 속에서 새롭게 정신분석의 여정들이 구성되는데, 어쨌든 초기에 구성되었던 이러한 설정이 완전히 폐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와 아이의 밀착된 관계, 특히 어머니와 여자아이의 밀착된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애매 사례인 거예요. 락강이 초기에 박사 논문 쓰면서 연구했던 바로 그 여성의 사례, 정신병적 주체였던 여성의 실제 사례, 상당히 유명했던 당시로는 그 사건이 바로 정확하게 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으로의 여자아이와 대타자로서의 어머니가 자신의 대타자의 위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작은 타자로 전락하면서 아이와 융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정신병 착란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자, 이 사례를 연구했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 바로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이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 우리는 정신병적인 주체로 혹은 중증 히스테리의 주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혹은 그에 대한 극도의 방어적인 태도를 통해서 중증 강박증적 주체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상징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기원에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주체의 기원은 그렇게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타자는 주입상스를 포기하죠. 모든 주체가 그러하듯이 아이가 태어났어도, 자, 어머니는 이 아이는 나하고만 있을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 학교도 가야 돼, 유치원도 가야 돼, 유아원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할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아버지 말도 들어야 되고, 동네 어른들 말도 들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나만 바라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 나만 사랑해주는 아이는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대타자가 주입상스를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위치로 가게 되는가 하면 상실된 주입상스의 메타포라는 위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상실의 표지점이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니까. 상실의 메타포가 되는, 상실의 은유가 되는 위치에 그 아이가 가서 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관점에서도 뒤집힌 관계로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상실의 은유로서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무언가가 상실됐다라는 표지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이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빗금친 주체가 되고, 빗금친 주체가 되고 S1이 된다는 것이죠. S1이. 주체는 원래는 주입상스의 대상이었던 주체가 이제는 빗금친 주체로서 S1이 된다는 거죠. 상징계에 의해서 명명되고 S1에 의해서 명명되고 S2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주입상스의 대상이었던 그 시절을 상실해버리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성도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도착의 주체는 어떠했나요? 성도착의 주체는 바로 다시 이러한 상징계의 구도 안에 존재하지만 어떤 특정한 세팅 속에서 자신을 주입상스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그러한 루틴을 설정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세팅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금 이 주체는, 성도착의 주체는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마조이즘이죠. 마조이즘에서는 대타자, 상징계를 거부한 강력한 권력자가 상징계를 위반하고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그 주체를 획득하는 그러한 연극 무대가 설정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꺼이 주체가 자신의 몸을 던져 넣는다라는 거, 자신을 그 희생자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마조이즘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대타자의 주입상스에 바로 그 위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의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정신분석에서 파악하는 성도착의 주체는 바로 그러한 세팅을 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신분석의 첫 번째 태제는, 자, 억압된 성충동이었잖아요. 인간은 성충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문명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정신분석, 정신분석의 근본 태제였다면, 두 번째 태제는 인간 주체는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충동이 억압된 상태로 인간은 문명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대타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모호한 문장이에요. 거기 대타자가 어디 있지? 라는, 자,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타자는 상징계의 대타자가 아니라 주입상스의 대타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권력의 대타자. 다시 말해서 상징계의 그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대타자. 종교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시적인 하나님, 텍스트가 없는 하나님,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규범을 초월하는 하나님. 자, 이게 바로 주입상스의 하나님이에요. 종교적인 은유로는 그렇게 등장하죠. 이후에 제가 그 신에 관련된 위치의 변화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대타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상징계의 대타자 이전에
절대적인 대타자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절대적인 대타자가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도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규범도 개입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충동은 억압되었다라는 정신분석의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태제 중에 첫 번째 것만을 바람하면 바로 그 대타자가 어디 있는지 알기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태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정신분석의 근본 태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 주체는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출발하는 즉시 즉각적으로 다시금 상징계 안으로 도입돼 들어오면서 그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으로의 위치를 포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입상스를 포기하는 것은 상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자신의 주입상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만 성충동을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자신의 온전한 소유물로 삼는 그런 주입상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입상스에 대한 포기는 양방향적이라는 거예요. 양방향적이라는 거죠. 나도 포기하지만 신도 포기해요. 나도 포기하지만 부모님도 포기한다는 거죠. 이런 양방향적인 포기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주입상스를 포기하고 욕망의 세계로 들어가죠. 욕망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요? 욕망의 세계는 결혈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것이고 기표의 연쇄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이죠. 언어적인 장소인 거예요. 욕망은. 자, 그런데 이걸 먼저 부모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먼저 그걸 따라가는 것도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부모가 먼저 그걸 보여줘요. 부모가 먼저 자, 넌 내 아들이니까, 넌 내 딸이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사회적인 규범과 언어들을 도입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사회적인 규범을 함께 적용받는 위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부모 역시 욕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모 역시 아이를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은 사회적인 규범을 따라서 아이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혈을 중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방식이 아이에게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아이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망하는 방식으로. 주입상스의 대상으로 어머니는 내 거야, 아빠는 내 거야 라고 아이가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와 나는 이런 관계니까 나는 이 정도를 욕망할 수밖에 없어 라는 욕망의 질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그게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머니의 욕망이 특히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이니까 이런 어머니가 아이를 욕망하지 않고 욕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쾌락의 대상으로 탐닉하기 시작하면 아이 역시 자신의 쾌락의 대상을 포기하고 욕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사유리 씨라고 하는 일본인 뭐 예능인이라고 하는데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던 분이 일본에서 뭐 정자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임신하고 키우게 됐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응원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다. 그리고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의 형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언급들이 존재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버지 없이 그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가 아이를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내 소유물,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것, 내가 정말 키우고 싶었던 나의 아주 소중한 대상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은 편모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존재해도 아무리 막강한 아버지가 존재해도 어머니가 그런 방식으로 아이에게 접근하면 이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는 상징계적인 규범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를, 즉 상징계적인 관계를, 즉 주입상스의 대상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욕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기표적인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장치는 실질적으로 옆에 존재하는 아빠가 아니라 어머니의 말 속에서 작동하는 상징계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어떤 모함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 아버지가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것인데, 이 아버지라는 것은 상징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남성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상징계라고 표현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머니의 표현들. 그러니까 그 사유리 씨가 아무리 편모 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 해도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고, 아이에게 쾌락의 탐닉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상징계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키운다면 아이를 상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키운다면 이 관계는 전혀 문제 없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과거에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한국에서 아주 강력한 가부장적인 체계 안에서 아버지가 폭력적인 존재로서 등장할 때에는 이 폭력성이 오히려 상징계를 내쫓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축시켜서 아이를 유일한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그래서 거의 주입상스의 대상으로 만들도록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에게는 어떠한 사회적인 진출과 어떤 쾌락의 표현도 불가능한 현실들이 존재하게 되었을 때, 즉 폭력적인 아버지와 폭력적인 남성들의 세계 안에서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쾌락의 대상이 아이가 되었을 때에는, 그런 것은 아무리 가부장적인 가정 속에서라도 아무리 확고하게 외면적으로는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양부모 체제 안에서라도 충분히 정신병적인 주체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태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언어의 체계가 그 가정을 지배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가? 자, 이것만 보장이 된다면 사실상 부모가 한 명뿐이건, 아니면 심지어 어머니가 두 명이건, 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동성결혼이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둘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혹은 아버지가 둘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 구조라도 상징계가 도입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아이가 자신을 상징계 안으로 기입시키고 상징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여담으로 나아갔었는데, 자, 프로이트가 토템과 타부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제시했던 구조가 바로 이와 유사한 구조라는 거예요. 토템과 타부에서 어떤 신화가 제시가 되나요? 아버지가 존재하는데 모든 걸 취하는 아버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자신이 가장 강력하니까, 자신이 가장 힘이 세니까, 토템과 타부라는 텍스트에서 가정된 아버지, 첫 번째로 가정된 아버지는 바로 부족의 아버지인 거예요. 원시적인 부족의 아버지. 모든 걸 다 가져버리죠. 모든 걸.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모든 여성을 다 취해버리는 것. 자신의 딸, 자신이 이혼 여성, 모든 여성을 다 자신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아버지가 존재하는데, 자, 이런 아버지는 상징계 안에 존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문명이 실제로 실현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인가 하면 바로 이 아버지를 누군가가 살해한다는 거예요. 그 부족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형성된 공동체가 실질적인 상징계의 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이 바로 빗금 쳐져 있지 않은 대타자 A가 빗금 친 대타자의 A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대타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입상스를 탐닉하는 대타자였다면 그 대타자는 바로 이 부족의 아버지처럼 어떤 법과 규범에 의해서 제재받지 않는 아버지, 거세되지 않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는 주입상스의 대타자로서의 아버지인 것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문명의 시작과 함께 제거되었어요. 문명이 시작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어떤 아버지이건 어떤 지배자이건 어떤 어머니이건 어떤 권력자이건 그 역시 법의 지배를 받고 그 역시 결여 속에 들어가는 상징화된 그러한 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는 빗금친 A로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토템과 타부가 묘사하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타자 역시 주입상스를 뺏겨버리는 것이죠. 대타자 역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누구도 주입상스를 탐닉하지 않는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실현된다는 거죠. 어디에도 주입상스가 없다는 거. 어디에도 주입상스가 없다.
흔히 말하는 이 토템과 타부의 신화 말고도 프로이트가 또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또 다른 신화를 통해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어린아이는 어머니가 주입상수의 대상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주입상수의 대상으로 가정할 수 있다면, 자, 이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이죠. 다시 말해서 아이는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고, 오이디푸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는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싶고 아버지를 경쟁자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상징계의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어떤 부족의 어떤 그 주의상수 탐닉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법과 질서를 강제하는 아버지니까 상징계 그 자체인 것이죠. 자, 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아이는 어머니라는 주의상수의 대상을 포기하죠. 그리고 나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상징화의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토템과 타부의 신화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이 신화라는 이 묘사법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신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제시하는가, 프로이트는 왜 자꾸 이렇게 신화를 좋아했는가, 신화적인 표현들을 좋아했는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실제를 묘사하는 유일한 가능성으로서의 담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대상,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토템과 타부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아버지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기한 아버지의 세계, 즉 상징화된 아버지의 세계, 즉 죽은 아버지의 세계를 설정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의 어떤 자유로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프로이트의 시점에서는 그러한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의 세계라는 실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화를 사용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신화는 사유할 수 없는 것을 사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담화의 체계인가, 그러한 문법인 것이니까 프로이트가 주로 신화를 사용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화, 두 가지 신화, 각각 대립되는 신화죠. 토템과 타부에서는 부족의 아버지, 즉 대타자의 위치에서 주입상수를 탐닉하는 그러한 구도가 포기되는 과정이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는 아이의 위치에서 주입상수를 탐닉하는 그 구도가 극복되고 포기되는 그러한 양가적인 그 상호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개는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겹치는 장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명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입상수의 기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주입상수의 기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타자가 보여주었던 추구였다는 것. 대타자가 주입상수의 추구했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보면서 주입상수가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타자가 주입상수를 탐닉하는 그 위치에 인간 주체는 한 번 정도 서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로서. 어머니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를 어떤 법도 어떤 규범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건 이후에 우리가 상징화된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이는 그러한 위험성 속에서 극단의 주입상수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무한한 쾌락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제 포기되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경험하면서 포기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또한 성도착에서는 마조이즘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입상수에 대한 금지가 상징계의 도입과 함께 일어나고, 그 금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아이는 거세되고 주체는 거세되고, 그게 아이가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포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입상수에 대한 포기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포기를 이제까지는 저는 이렇게 설명해 왔어요. 주체가, 아이가 어머니를 포기한다. 주체가, 아이가 성충동을 포기한다. 자, 아이의 위치에서 항상 포기가 가정되었지만, 하지만 어머니의 쪽에서도 분명히 포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논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위치에서도 주입상수가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의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위치에서도 자기의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좋다 해도, 아무리 소중하게 생각된다 해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게 잘 포기가 안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덜 상징화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폭력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너는 내 딸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돼. 라는 방식으로 부모의 소망이 전적으로 강제되는 그 가정 속에서는 상징계가 덜 작동하고 있고 오히려 상상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후의 강의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대타자의 주일상스의 대상의 등장과 아이죠. 아이의 등장과 그 아이에 대한 탐닉과 포기의 과정이 문명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되고 있고 은유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의 죽음인 것이죠. 신의 죽음. 차후의 강의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섬기는 신은 죽은 신들인 거예요. 죽은 신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상징화된 신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화된 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단계의 신도 존재했었어요. 그렇지 않은 단계의 신을 인신공양의 신이라고 하죠. 인신공양의 신,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강제하는 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상식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작동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신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가정되는 시기가 존재했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한 신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세계의 신은 포기되고 인간이 종교를 좀 더 보편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신은 그렇게 살아있는 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니체가 신을 죽었다라고 가정했던 것이 의미심장한 일이기는 하지만 철학사적으로 신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신은 주일상스의 대상을 탐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도 역시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언어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접근하는 그러한 죽은 신의, 상징화된 신의 위상을 가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계가 설정이 되면, 우리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이 설정이 되면 대타자의 장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작동하는 대타자는 상징계의 대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주일상스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타자의 장 내부에서는 이제 누구도 신조차도 주일상스를 향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상스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주일상스를 향유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어떤 법과 질서의 이유도 없이 그걸 모든 걸 초과해서 갖는 것. 일종의 폭군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게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 차기 구조에서는 바로 그 금지를 위반해요. 그 모든 걸 그냥 가져버릴 수 있는 대타자를 설정해버리고 그 대타자의 자신의 신체를 던지던가 아니면 그 대타자의 그러한 폭군적인 신의 하수인이 되던가, 세디스트의 경우엔 그렇죠. 어쨌든 그 대타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징화되기 이전의 대타자를 불러오면 주일상스가 회복된다라는 구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차기 구조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설정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타자의 주일상스의 존재였던 경험을 포기하고 존재 역시 포기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비존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존재라는 건 존재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즉 상실의 존재인 것이죠. 그게 바로 S1으로 표지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주체는 주일상스의 논리 속에서 보자면 주일상스가 없는 주체이고 주일상스의 대상이 아닌 그러한 주체이고 그냥 단순한 기표인 거예요. 단순한 이름인 것이죠. 그걸 S1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숙명, 상징기 안으로 들어온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어땠는가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이전에 어땠는가 하면 우리는 존재였어요. 어떤 존재였냐면 정말 거기에 위치한 실존하는 확고한 존재였죠.
이 확고한 존재감을 누구로부터 확인받았는가 하면 바로 대타자로부터 확인받았어요. 대타자의 주입상세의 대상이 됨으로써 우리는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상징화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랬다라는 거. 마치 고양이처럼 그냥 거기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유할 필요도 없어. 어머니는 나를 주입상세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나는 그 존재감을 느끼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엔 어떠한 사유도 어떠한 철학적인 논변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아이는 존재해요. 거기에. 어머니의 쾌락의 대상으로. 하지만 상징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는 그 존재를 박탈당하고 기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기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락강은 그러한 우리의 존재의 박탈과 상징계 안으로의 진입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체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대리하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표현하죠. 그게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락강의 주체 개념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의 기표가 우리를 표지하고 표지되었으니 표지되는 순간 나는 존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내 존재는 상징계에 의해서 꽂히는 순간, 화살에 꽂히는 순간 나는 나의 쥐상스의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박탈당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쾌락의 대상이 아니고 나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가족 공동체 내부의 누구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 형제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차남 혹은 뭐 장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차남, 장남이라는 이 표지가 나에게 꽂히는 순간, 나의 이름과 함께 꽂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유일한 욕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한 쾌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위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즉 상징기 내부의 좌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장남이 무엇인지, 차남이 무엇인지, 백상현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고 해요. 그게 바로 S1이 혹은 S1에 의해서 표지된 주체가 S2에게 가서 물어보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 장남은 어떻게 해야 하지? 차남은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인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표지된 이름의 해석을 요구하는 단계로 S1의 단계에서 S2의 단계로 필연적으로 가야만 하는 여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나의 모호한 아주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존재감은 확실했지만 하지만 그 좌표가 어디였는지, 내 가족 구성원 내부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알 필요가 없었던 그 어머니의 주입상세의 대상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상징계 내부에서 재해석당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1955년도에 진행했던 세미나와 함께 작성이 되었던 모든 정신병 치료에 관한 예비적 질문들이라는 텍스트가 있죠. 에크리에 수록된 텍스트이잖아요. 초기 텍스트죠. 1955년도. 락강이 55세에서 60세, 아니 55세에서 56세 사이에 작성했던 그 논문에서 락강이 이런 표현을 하죠. 기표는 상징계는 우리의 형언 불가능하고 바보 같은 그러한 실존을 명명한다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형언 불가능하다는 건 상징화가 되지 않았다. 이네파블이라고 표현하죠. 상징화가 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주입상세의 대상으로서, 대타자의 주입상세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는 존재감은 확실해요.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언 불가능해요. 언급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동시에 그것을 약간 그 당시에는 스튜피드라고 하죠. 바보 같은 실존이라고 부르는데 스피드 엑지스턴스라고 부르는데 이 실존감은 완벽하고 온전하지만 언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계가 잡아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S1이 그것을 표지해버리고 표지한 다음에 그 존재감을 박탈시켜버리고 박탈시킨 다음에 이 텅 빈 공백 안에 주체를 가두어서 S2로 가져가서 자, 네가 누구인지를 물어봐. S2가 상징계가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주체를 상징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빠는 누구인지, 엄마는 누구인지, 우리 집은 어떤 집인지, 이웃집과는 어떤 방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이런 세계는 어떤 곳인지 아이들은 계속해서 질문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바로 S1이 S2에 가서 재현하는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의 존재는 상징계 내부에 좌표화되고 셈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주의상세 포기라는 것이죠. 존재감이 포기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는 알 것 같은데 존재감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실감만 느낀다는 거. 알면 알수록 상실감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밀착된 관계로서 유지가 된다면, 상징화되지 않는다면, 혹은 아이가 어머니와 밀착된 관계로 설정되지 않는다 해도, 뭐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해도, 그런 아이를 주의상세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해도 어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징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신병적인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죠. 분열과 편집증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열과 편집증적인 사태 속에서, 즉 정신병의 사태 속에서, 즉 조현병의 사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감은 확실한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정신병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조현병자들은 자신의 신체를 상당히 강하게 인지해요. 반면에 상징계 안으로 들어간 신경증자들은 신체감을 별로 갖지는 못해요. 신체감을 느끼지는 못하죠. 내 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려고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자신의 신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들을 배워야만 하는데 조현병적인 주체는 그렇잖아요. 언제나 내 신체가, 내 육체가, 피와 육체, 뼈에 살의 덩어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항상 느끼죠. 그 존재감을 항상 느끼고 그 존재감에 더해서 다양한 고통이나 쾌락까지 느껴요. 신체에 이상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 신체가 거기에 있다라는 표지를 항상 느끼는 그러한 사태 속에서 살아가는데, 반면에 자신의 좌표를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정신병적인 주체들이 탐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누구의 딸인지, 내가 이 사회 공동체에서는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죠. 신경증자들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만 그런 질문들은 보통 어렸을 때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집 아들인지, 내가 왜 남자인지, 왜 여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이 어린 시절에 존재하지만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은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왜 한국인인지, 내가 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질문들은 더 이상 하게 되지 않지만 조현병의 주체들에게는 항상 그것이 문제 제기된다라는, 왜냐하면 S1이 S2에게로 데려가질 않고 있으니까. 그냥 자신의 신체가 상징계 바깥에 머물고 있으니까 신체의 존재감, 주의상세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감은 충분하게 느끼는 반면에 상징계 내부의 그 좌표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그런데 정신병적인 주체들의 세계에서만 이런 존재의 확고함이 느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뭐 요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존재의 확고함, 신체의 확고함,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도 어쨌든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이 세계 속에서 아주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자, 그런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인가 하면 일종의 존재망상의 충만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존재의 충만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망상적인 상태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존재의 충만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나 우리는 상징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두 기표 사이에서 항상 파동치는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기표 사이에서 파동치는 존재. S1과 S2 사이에서 나를 표지하고 나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S2에게로 데려가는, 하나의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주체를 재현하는 그러한 두 기표 사이에서의 파동, 존재와 의미 사이에서의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진동 속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구조를 존재라는 개념과 그리고 한쪽에는 의미라는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존재는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존재는 상실된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라는 기원이, 여러분, 존재라는 감각의 기원이 뭐 철학에서는 달리 해석하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존재라는 개념은 정신분석에서는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으로서의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존재의 기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존재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쾌락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순간 존재감을 느끼는, 주입상스적인 논리 속에서는 그러한 것이니까 존재는 곧 주입상스와 등가를 이루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존재라는 것이 대타자의 주입상스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상징화되는 과정 속에서 박탈되니까 존재는 언제나 상실된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느낌은 언제나 지금 느낄 수 없는 잃어버린 쾌락이라고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쾌락. 그래서 이 잃어버린 쾌락을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상징의 내부에서, 상징화된 대타자의 내부에서는 주입상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과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징기의 내부에서는, 이 세계의 내부에서는 존재감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입상스와 존재가 등가물이니까 상징기의 내부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라는 것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로 거기에 있다라는 그러한 감각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상실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사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의 잃어버린 존재의 충만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유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존재 상실을 애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유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 진정한 삶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문명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락강의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진정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잖아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즉 하이데거의 독일어를 표현해 보자면 의미 있는 질문이었으니까 자인스프라그를 던지게 되는 이유가, 존재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존재는 상실되었다는 감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상실되었다는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 질문을 던지지 않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진정으로 진실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실, 즉 S1에 의해서 표지된 존재 상실을 우리는 만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역설적이게도 또다시 S2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미를 통해서만 우리는 존재의 상실을 되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항상 의미를 통해서 알려고 하죠. 그리고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존재는 더 많이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가 더 많이 박탈당하게 되면 박탈당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의미에 접근하려고 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철학의 역사였어요. 철학의 역사. 이 철학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뭐 여러 표현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철학은 존재론이에요. 철학은 존재를 탐사하는 학문이죠. 철학은 존재의 질문을 던지는 실천이에요. 그리고 철학의 시작이 그러했고, 철학의 모든 과정이 그러했고, 하이데거에게까지 도달하는 그 모든 철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박탈된 존재를 의미의 차원에서 다시 되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투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의미의 차원에서, 즉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언어적인 차원에서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존재는 더 많이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재라는 것은 언어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존재라는 것은 언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포기한 어떤 것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존재를 되찾고자 한다면 언어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언어를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언어 속에서 존재를 탐사하려고 하죠. 우리가 존재감을 진정으로 느끼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양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멍 때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사유를 정지시키면 우리는 존재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시 한번 소환해서 성도착의 구조에 대한 언급을 해보자면, 성도착의 구조 속에서는 물신을 통해서 존재감에 도달하는 아주 특수한 절차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착자들은 뭐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못 받아들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은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도착자들은 존재감에 확실히 도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착자들에게는 그 성적인 쾌락이 단지 성적인 쾌락만이 아닌 것이죠. 존재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착의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이고 존재에 관련된 충만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도착자들은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성도착의 주체이건 아니면 어떤 주체이건 간에, 어쨌든 신경증의 주체이건 간에 우리가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게 되는 게임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게임인가 하면 바로 상실된 주의상스와 그것을 보충하려는 잉여 향유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실된 존재와 그 존재의 의미를 묻는, 그 존재를 되찾고자 하는 보상의 게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문명의 기본적인 구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정신분석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무엇인가 하면 상실된 것을 찾으려는 투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문명이라는 거예요. 상실된 것의 자리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상실된 주의상스를 찾으려는 투쟁이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쾌락을 탐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쾌락을 찾아 나서요. 만족을 몰라요. 왜냐하면 상실된 것을 온전히 되찾을 수 없으니까. 상실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진정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잃어버렸다라는 거대한 상실감 속에서 그것을 보상받으려는 투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주의상스라는 개념을 넣으면 그렇게 구도화시킬 수 있죠. 문명이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또한 존재라는 개념을, 단어를 그 상실된 것의 위치에 넣으면 문명은 상실된 존재를 보상받으려는, 의미로서 다시 되찾으려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영역에서, 혹은 뭐 문학의 영역에서, 혹은 뭐 법학의 영역에서 모든 종류의 학술적인,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상층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학술적인 영역에서 더 정점에 도달해서 살펴본다면, 모든 과학자들은 단순히 이 세계를 설명하려는 욕망 속에 있잖아요. 단순히. 모든 과학자들은 존재를 되찾으려는 욕망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가 점점 더 원숙해지면 원숙해질수록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죠. 인간을 돌아보려고 하고, 왜 이런 탐사의 탐사의 모든 열정을 바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하죠. 그래서 모든 학술적인 태도가 정점에 도달하면 철학적인 뉘앙스를 풍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적인 뉘앙스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를 되찾으려는 것. 상실된 존재와 마주하고 그것을 보상하려는 그러한 프로세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혹은 어떤 철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철학적인 태도를 취하는 주체는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므로써 새로운 의미를 발명해냄으로써 그 상실의 존재 상실의 커다란 동공을 메꾸려는 시도를 하는 강박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주체도 있고, 또 어떤 주체들은 그 공백을 그저 마주함으로써 공백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존재의 상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그러한 주체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실상 후자가 더 정확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의 세계관,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세계관 역시 그와 같이 아주 고차원적인 수준에 도달한 존재 상실에 대한 문명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환원시켜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한 것을 되찾으려는 여정인데,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욕망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높은 수준 말고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한다면 어느 중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이 존재의 상실을 의미로 채우려고 해요. 풍부한 의미로 채우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쓰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존재하는구나, 삶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의미들 중에서 이런 의미들은 굉장히 아름답구나,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글을 채울 거예요. 의미를 통해서 존재의 상실을 보상받으려고 하죠. 인간의 의미를 묻고 존재의 의미를 묻고 세계의 의미를 탐사하려고 하죠. 자, 그러다가 그 중간 정도 수준에 도달한 작가가 더 정진해서 최종적인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어떤 작가가 되는가 하면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작가가 돼요. 그냥 글을 쓰는 것 자체, 그냥 글을 씀으로써 자신의 시간과 마주하는 그러한 행동 자체, 자신의 상실된 존재와 마주하고 그 안에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와서 자신의 상실된 존재를 망각시키지 않도록 조율하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결국은 존재의 상실에 대해서 고차원적인 수준에 도달한 문명이 자신의 위치를 정립하는 전형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백을 받아들이는 것, 상실을,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존재를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니까. 존재는 결국 텅 빈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주어진 최소한의 의미만을 수용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거의 존재하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존재를 치장하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할 때 점점 더 그는 자신의 존재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구도자의 삶을 보세요. 구도자의 삶을. 아주 차원 높은 수준에 도달한 구도자는 결국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존재의 상실과 마주하는 사람인 것이고, 존재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만 하는지를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한 사람들의 여정 속에서 아주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의미를 거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의미를 밀어내고 자신의 존재를 그 자체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 상실 자체의 공백을 그대로 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과정들, 존재가 주이상스의 대상의 위치에서 체험되고, 주체의 수준에서 대타자의 주이상스의 위치에서 주이상스의 대상의 위치에서 존재가 체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언어에 의해서 표지되고, 그 표지된 상태에서 존재는 박탈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박탈당한 존재의 상실을 보상받기 위해서 의미에 의존하게 되는 이 여정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게 될 주인 담화의 과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인 담화의 과정. 주인 담화가 뭔가요, 여러분?
주인담화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자 이거죠. 주인담화. 자, 이 도식이잖아요. S1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S1에서. 그리고 S2로 화살표가 나아가죠. 자, S1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S1에서 존재가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S1에서. 첫 번째 기표에 의해서 존재가 박탈당한다는 것이죠. S1이 존재를 박탈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그 S1 밑에 빗금친 S가 있었잖아요. 진리의 자리에 빗금친 S가 결국 이 주인담화를 구성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빗금친 S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존재가 없는 주체라는 거예요. 존재감을 박탈당한 주체. 주이상스의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박탈당한 주체라는 것이죠. 자, 그 주이상스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감을 박탈당하는 과정의 첫 번째 신호가 바로 S1인 거예요. 자, S1에 표지되는 상태에서 세계는 주입상스를 잃어버리죠. 존재감을 박탈당하죠. 하지만 그 자체로 있진 않아요. 그 박탈 속에서 S1은 그걸 보상받으려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보상받으려는 과정이 바로 S1이 S2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지식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왜 S2가 지식인지는 다 아시죠. 2개 이상의 기표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체계이니까 지식인 거예요. S1이 S2에게 명령해요. 생산하라고. 의미를 생산하라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A죠. 대상 A. 근데 이건 이전에 세미나 11에서의 그 대상 A가 아니라 잉여 향유로서의 대상 A예요. 그리고 의미 역시 잉여 향유의 한 양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탈당한 주입상스를 보상받기 위해서 주체가 생산해내는 어떤 것이니까. 박탈당한 것을 보상해주지는 못하지만 존재를 의미가 보상해주지 못해요. 존재의 박탈을 의미가 보상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존재는 존재고 의미는 의미이니까 존재는 주입상스의 대상으로서의 존재감은 기표나 상징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으니까 이것이 박탈당했다면 결국 상징계는 이걸 보상해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S2에 의해서 생산된 대상 A는 잉여 향유는 결코 존재의 상실을 보상해주지 못하지만 어쨌든 잉여적인 쾌락은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인담화의 세계라는 거예요. 주인담화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가 최초로 설정되고 정립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의 담화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담화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설명도 덧붙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락강의 태도는, 이러한 락강의 구조는 데카르트와 어떤 면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데카르트를 상당히 락강이 띄워준 측면이 있죠. 데카르트의 철학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사유가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유가 어떻게 주체의 확실성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세미나 11에서 언급하면서 데카르트를 상당히 좋은 평가를 데카르트에게 내려주었던 그런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둘의 관계는 근본적으로는 대립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뭐예요? 데카르트의 구조는 뭐예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잖아요. 사유는 뭔가요? S1에서 S2로 나가는 것이 사유인 것이잖아요. 사유는 기표의 연속인 것이니까. 사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실제가 포기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유가 시작되었다는 건 상징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니까 S1이 설정되고 S2에게로 주체가 대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사유의 근본 구조인 거예요. 사유는 하나의 기표에서 다른 하나의 기표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자, 이게 사유라면 데카르트는 그러한 사유가 고로 존재한다로 나아간다라고 설정했어요. 하지만 락강에겐 어떤가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바에 의한다면 락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존재가 박탈되는 것이죠. 존재의 박탈을 사유가 보상해주지 못하고 사유가 시작되는 순간 나는 존재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사유와 존재가 같이 갈 수가 없는 세계가 락강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유를 정지시킬 때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역설적인 사태 속으로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 사유가 정지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요? 사유는 상징계이니까 상징계가 작동하지 않는 순간은 정신병적인 순간이죠. 정신병적인 순간 우리는 존재감을 느껴요. 반면에 우리가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에는 사유가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혹은 정신병자에게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히스테리적인 주체에게, 히스테리적인 신체를 가지고 우리가 증상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신체가 느껴져요. 어떤 고통이 느껴지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신체가 자기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 신체가 자기 주장을 하는 순간은 상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체의 증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프로이트가 상징계를 작동시키는, 사유를 작동시키는, 즉 상징화를 작동시키는 언어 치료를 시도했던 것이잖아요. 자, 그 구도 속에서라도 우리는 동일한 관점들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유하지 않는 순간 신체의 존재를 느끼고, 사유하는 순간 우리는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카르트와는 대립되는 관점이 정신분석이 사유와 존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사유한다, 고로 소외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상스로부터, 존재로부터 소외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 상징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존재가 없는 세계. 그래서 락강이 세미나 18에서 상징계를 성블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상계라고 부르는 것이죠. 가상, 성블렁, 가상, 환상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조직된 환상의 세계라는 의미에서 성블렁인 거죠. 거기에는 존재가 없어요. 존재는 거기에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리고 가상은 그 존재가 아닌 존재의 표면들, 외피들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어로 현시된다, 나타나다라는 거 아주 흔한 상식적인 표현이긴 한데 paraître라는 표현, paraître라는 표현. 흔히 뭐 일문 paraît라면 그건 나한테 그렇게 보여, 그런 것 같아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paraître라는 것은 paraître라고 분리되면 존재와 가상의 관계가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라고 락강이 언어적인 유희를 통해 설명했다라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전의 수업에서. 빠는 무엇인가 하면 위장이에요. 위장. 빠해라는 것은 위장하다, 치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상적이라는 것도 일종의 가면무도회와 같이 가면무도회에서 내가 무언가 뒤집어 쓰고 나의 존재를 은폐하듯이 빠라는 것은 빠해라는 것은 위장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빠에트르, 여기서 에트르는 존재죠. 물론 빠에트라는 단어가 그런 기원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발음은 그렇게 되니까 락강이 그 두 개를 똑 잘라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존재와 가상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가상에 의해서 은폐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상의 세계에는 은폐되니까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의 세계가 바로 상징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징계에는 사유가 작동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기표가 연쇄되는 세계이니까. 그리고 그곳에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은유적인 것처럼 들리시지만 이건 인문학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신체의 과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테리증자나 정신병적 주체를 관찰해 보면 신체를 더 많이 느껴요. 신체는 존재인 거야. 있는 그것 자체이니까. 히스테리증자, 중증 히스테리에서나 이걸 전환신경증이라고 부르죠. 전환신경증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인 사태가 신체로서 변화해서 등장한다는 것인데, 자, 이걸 엄밀하게 따지자면 신체가, 존재가 자기를 주장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환신경증에서 보이는 사태 또는 정신병적인 조현병에서의 어떤 신체의 발작과 같은 사태는 존재가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바로 성블렁, 즉 가상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상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언어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신체의 존재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억압이 심한 사회, 억압이 심하다라는 건 그렇죠. 자고로 남자들이 억압받은 문명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보통 억압이 심한 사회라고 그러면 여자들이 억압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억압하죠, 보통. 왜냐하면 억압의 주체는 강자들이니까. 그래서 억압이 심한 사회를 보면, 예를 들면 과거에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도 그랬고, 유럽의 빅토리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에 사실은 20세기 초중반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억압이 심하다 그러면 보통 가부장적 세계를 말하고, 가부장적인 억압의 세계는 결국 여성이 억압되는 세계를 말하는데, 이러한 억압이 심한 시대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히스테리적인 증상들이에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아파하는 증세들.
이유 없는 고통들 있잖아요. 뭐 생물학적인 고통이라면, 생체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고통이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복통, 두통, 신체의 근육통,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것들, 여성들이 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들을 관찰해 보면 결국 신체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신체가 자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 신체를 덮고 있는 상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신체를 덮고 있는 상징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신체, 여성의 신체와 이 신체를 덮고 억압하고 있는 상징계가 너무나 이질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나 남성적인 경우에는 여자들이 그 상징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남성적일 경우에는. 즉 너무나 가부장적인 억압의 상징계가 그 문화를 지배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피지배자로서 억압된 여성의 신체는 더 많이 저항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히스테리적인 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신체의 자기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의미의 부여를 통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학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전통 철학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전통 철학에서는 존재가 상실되었다.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 내 눈앞에 존재하는 저 사물들이 진짜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황당한 질문들은 왜 던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존재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짐승들은 내 앞에 컵이 있는지, 내 앞에 해가 왜 떠 있는지, 내 앞에 저 수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하지만 철학자들은, 인간들은 항상 그런 질문들을 던져왔죠.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이게 바로 존재감을 갖지 못한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철학자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 사춘기 때 던지잖아요. 어른들은 다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데, 대학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짐승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먹는 거예요. 포식자는 포식자는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죠. 거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질문을 던져요. 이게 맞나? 내가 육식을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채식을 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의 근본적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존재감에 대한 상실의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여기에 있는 것인지, 내가 진짜 삶을 사는 것인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자꾸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스테리증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체가 이렇게 나에게 신체적인 주장을 할 때 이게 과연 이런 존재감이 합당한지를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질문을 어떻게 해소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의미를 통해서 해소시키려는 그러한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의미를 통해서 존재의 상실을 해결하려는 열망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강박증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존재가 등장할 때는 상징계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들인데, 이 구멍을 다시 기표의 의미로 봉합하려는 그러한 태도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신경증자가 의미를 통해서 존재의 상실을 해결하려는 덧없는 열망 속으로 들어가는 태도인데, 정신분석은 바로 그러한 열망에 의미로 화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실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정신분석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정신분석은 내담자가 자신의 존재의 박탈감 또는 과도한 존재감 때문에 고통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의미로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로 봉합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의미를 내가 쏟아 부어줘 봤자 오히려 존재는 더 많이 박탈돼요. 그 순간은 무언가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 분석가님의 혹은 선생님의 그러한 아주 뛰어난 설명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충만한 느낌을 받게 되지만, 그 충만함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의 박탈감이 바로 그 의미의 과도함 때문에 생겨난 것이니까. 의미가 더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존재의 박탈감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태도를 철학사의 철학사의 그 수많은 여정 속에서 바로 그러한 존재의 상실에 대한, 존재론에 있어서의 존재의 상실에 대한 의미로의 보상을 포기하는 최초의 철학자가 뭐 그 이전에도 사실은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그것을 방대하게 정립하고 설정한 철학자가 바로 하이데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잠깐 하이데거 얘기하면서 넘어가자면, 제가 하이데거에 대한 강의도 이전에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미완성으로 끝난 강의이긴 하지만 언젠간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마지막까지 강의해 드리려고자 하는 생각이 여전히 열망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다른 이전의 철학사와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철학사는 대체로 이 존재라는 대상을 이 자인이라는, 이 에트라는, 이 비잉이라는 바로 이 개념을 최초로 의미로 채우지 않고 텅 빈 채로 놔두려고 했던 철학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이데거 철학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개념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했던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이데거 그러면 뭐 나치 문제도 있고 뭐 반유대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비판 속에 던져질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학사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이데거를 결코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게, 하이데거의 중요성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철학이 만약에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그 존재론으로서의 철학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했던 철학자라는 측면에서는 하이데거를 그 가장 정확하게 접근했던 것을 단순히 접근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접근의 모든 과정과 체계를 방대한 양의 이론으로 구축해 놓았던 가장 뛰어난 철학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데거를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통 존재론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존재의 결여를 의미의 충만으로 봉합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던 것이라면, 하이데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그 존재라는 것을 텅 빈 채로 놓아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전통 존재론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를 환영적인 의미의 대상 A와 대응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 A라는 것은 보충물로서의 대상 A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박탈당하고 다마의 구조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 대상 A만을 획득하면 마치 우리의 박탈된 존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환상의 대상 A를 말해요. 환상의 대상 A. B급진 S와 마른 목골과 A라는 구도 안에 환상의 도식이잖아요. 이 환상의 도식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바로 그 대상 A로서 존재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기존의 철학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꼭 뭐 전통 철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언가에 매몰되거나 무언가에 열중할 때는 항상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대상 A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그 대상 A가 여자라면,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라면, 저 여자와 하룻밤을 지낸다면, 저 여자와 결혼한다면 나는 정말 내 존재는 충만함에 도달할 것 같아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상 속에서의 대상 A로서의 여성의 역할, 욕망의 대상이죠. 혹은 이것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트 여행을 한다면, 난 요트 여행을 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한다면 나는 정말 내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혹은 세계 일주를 한다면, 그럼 이 세계 일주라는 여행 혹은 이 요트라는 대상은 대상 A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박탈된 인생을, 이 박탈된 존재의 삶을 충만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상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혹은 예술작품도 마찬가지죠. 예술작품에 대해서 흔히 예술가들이 빠지게 되는 착각이 그것이잖아요. 이 작품은, 이 소설작품은, 이 문학작품은, 이 회화작품은, 이 음악작품은 이것만 완성되면 나의 존재를 보상해 줄 것이다라는 환상, 내 존재가 충만해질 것이다라는 환상은 일종의 정신병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상 A가 그런 역할을 할 때에는 바로 대상 A는 전통 철학에서 존재가 했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존재만 설명할 수 있다면, 이 존재만 의미로 상징화시킬 수 있다면 이 세계의 비밀과 나 자신의 삶의 비밀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으로 우리들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전통 존재론에서의 존재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존재 개념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존재는, 자인은 의미의 체계 안에서 포착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계기점이라는 것이죠. 어떤 텅 빈 결여의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 텅 빈 존재를 텅 빈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상 A는 비로소 큰 사물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큰 사물은 진정으로 단일한 공백의 위상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의 큰 사물이에요. 락강이 세미나 7에서 승화, 진정한 승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썼던 바로 그 표현. 대상 A가 큰 사물의 위상을 갖게 되는. 다시 말해서 환상의 대상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마치 만족을 시키고 우리의 상실된 존재를 보상해 줄 것만 같이 느껴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대상이 결국 텅 빈 기포와 같은 것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승화라고 부르고, 그것을 마치 궁정풍 사랑의 주체처럼 공백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승화의 절차라고 한다면, 하이데거는 철학에서 일종의 승화를 도입한 최초의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존재와 의미의 환영적인 동일시를 폐기한 최초의 철학자가 하이데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존재라는 개념은 결국 S2가 아니라 S1도 아니고, S1은 어쨌든 S2를 가정한 문자이니까 S1이라는 것은 독자적이지 않아요. 단한기표이기는 하지만 이게 단한기표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한기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단한기표야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이 자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바로 독자적인 문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독자적인 문자. 다시 말해서 상징계 안에 포함될 수 없는 문자, 상징화될 수 없는 문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그런 의미에서 락강이 1975년 이후부터 사용하는 레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자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자라는 개념은 이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계로부터 독자적인 기표인 거예요. 그야말로 혼자 있는 기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레터라는 개념의 이 레터가, 문자가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말해지고 있는 존재라는 기표와 동일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 질문이 등장하는 순간, 하이데거 철학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정치적인 차원은 무엇인가? 이 존재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이 자이언스 프라그가 던져지는 순간 의미의 체계가 붕괴가 되는 것이죠. 의미의 체계가 붕괴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기존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의미의 체계가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해서 락강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 문자가 작동하는 순간, 이 레터가 작동하는 순간 리터의 기능이 촉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레터가 작동하는 순간, 문자가 작동하는 순간 리터의 기능, 즉 오염의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죠. 오염의 기능은 바로 상징계를 오염시켜서 붕괴시키는 기능인 것이죠. 하이데거의 철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과 문자의 개념을 그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라는 개념이 그렇게 의미로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차원 또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존재와 사유의 대립되는 관계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은 결국 철학 자체가 사유인 것이잖아요. 사유가 사유를 정지시키는 지점을 파악하는 뛰어난 여정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담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상실과 보상의 문제와 잉여 향유의 개념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탐사하게 될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잉여 향유인데, 지금까지 탐사해 왔고 앞으로도 4개 담화 체계 안에서 설명해 나갈 개념이 바로 잉여 향유인데, 이 잉여 향유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잉여 향유는 이렇게 말하죠. plus de jouir, plus de jouir라는 거죠. plus는 영어의 그 플러스와 마찬가지예요. 플러스와. 자, 플러스는
하나 더란 뜻이죠.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특히 영어권에서 이 플러스라는 단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플러스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조금 난감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이 플러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아리까리한 개념이니까.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플루 혹은 플루스, 이 뒤에 있는 s가 발음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 플루스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 보면 플루스주의, 즉 잉여 향유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요. 플루스는 이렇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플루스는 프랑스어에서는 플러스라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플러스는 더라는 뜻이죠. 더하기란 뜻이죠. 더하기 플러스. A 플러스 B는 A 더하기 B잖아요. 영어에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이 플루스는 플루라고도 발음이 돼요. S가 발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발음이 안 될 때 대개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되죠. 오히려 뺄셈의 의미를 갖게 돼요. 기이하게도. 프랑스 사람들 참 이상하죠. 플루 혹은 플루스를 S를 발음하지 않고 표현하게 될 때 플루라는 뜻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쓸 때는 똑같아요. 근데 발음을 플루스라고 하지 않고 플루. 보통 마지막 자음을 프랑스어에서는 발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대로 발음을 하지 않게 되면 플루라고 한다면 더 이상 뭐뭐 않다라는 뜻이 돼요. 정반대의 뜻을 갖게 되죠. 똑같은 단어가. 그래서 플루디뚜 그러면 전혀 뭐뭐 하지 않다. not at all 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똑같은 단어가. 플루스는 그렇게 양가적인 단어 의미를 갖게 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주의상스와 관련시켜서 우리가 발음을 해보자면 이래요. 주의상스가 전혀 없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냐 플루 드 주의상스라고 한다면 일냐 플루 드 주의상스 한다면 주의상스가 전혀 없다. There's no 주의상스라는 거야. There's no 주의상스. 일냐 플루 드 주의상스는 주의상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자, 이게 주의상스에 대한 첫 번째 국면이잖아요. 대타자가 들어왔고 상징화가 됐고 그 세계에서는 주의상스는 성충동은 완전히 억압되어 버렸어요. 없어요. 일냐 플루디뚜. 플루드 주의상스. 없어요. 플루. 주의상스가 없어요. 그래서 잉여향유라는 개념은 일단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죠. 이 플루스주의라는 개념은 플루이드주의라는 개념으로 출발해요. 즉 주의할 거 없다. 주의는 향유하다라는 뜻이죠. 주의성의 동사형이죠. 주의. 근데 플루이드주의 하면 향유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국면, 첫 번째 현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분석의 근본 태제이죠. 성충동은 억압됐다라는 거예요. 있냐 플루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전혀 없다라는 국면에서 등장하는 기표가 뭔가요? S1이죠. S1이 출현해서 상실을 표시하죠.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 S1이 주체를 그렇게 표지하면 주체의 신체에게는 주의상스가 전혀 없어요. 없어요. 일냐 플루이드도 없어요. 일냐 플루이드 주의상스. 자, 없어요. 근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S1이 표지되면 가만히 안 있죠. S2에게로 간다고 했잖아요. 왜 없는지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왜 없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S1에 의해서 주의상스가 플루이드도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상징계 내부에서 주체가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없어요. 상실됐어요. 그러면 뭐가 상실됐는지를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S2에게. 의미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즉 상실을 보상받으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러 가는 거죠. S2에게. 이걸 하나의 기표는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한다라는 락강의 주체 개념의 명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락강이 세미나 16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전혀 없는 상태, S1에 의해서 내가 딱 표지되는 상태가 주체에게는 뒷공지에 불이 난 상태라고 불러요. 꼬리에 불이 났다라는 거예요. 급하다는 뜻이죠. 내가 주의상스가 없어요.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뒷공지에 불이 난 것처럼 S2에게 가서 계속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없대. 나 주식상수 없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쾌락을 보상받아야 돼? 계속 가는 거죠. S1이 S2에게. 자, 이 상태가 바로 주체의 파동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죠. 주식상수 없어. 세상에 재미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되지? 내가 성충동이 없어. 성충동이 만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자, 계속 이 분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탈당했대. 보상받고 싶어. 박탈당했대. 보상받고 싶어. 계속 이 파동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가 바로 주체의 상실의 표지인 S1이 S2에게 주체를 몰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존재를 박탈당한 S1의 상태에서 존재의 박탈을 어떻게 보상받을지를 S2에게 질문하러 가는 상태인 것이죠. 존재의 질문을 던지러 가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플류리뚜, 첫 번째 플리스트주의에서 잉여 향유에서 이 플리스라는 단어가 플류라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발음될 때의 우리의 국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플류, 그러니까 없어 라는 상태에서 S2에게로 내가 S2에게를 가서 S1이 S2에게를 가서 뭔가를 요구하죠. 제언하죠. 닥달해내죠. 그렇게 해서 무언가가 발생해요.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플러스 원인 거예요. 혹은 플러스 원을 내가 마이너스 원을 박탈당했으니 S1에 의해서 박탈당했다는 건 하나가 1이 빠졌다는 뜻이잖아요. 마이너스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S2에게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플러스 원 해줘. 이게 플러스 주의인 거예요. 플러스. 내가 플류 전혀 없어. 하나가 없어. 나에게 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라는 사태 속에서 마치 꽁지에 불이 난 것처럼 S2에게 가서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원이 됐으니 이 마이너스 원을 채워줘. 플러스 원 해줘. 라고 했을 때 이 논리 속에서 나는 마이너스 원을 플러스 원으로 보상받으려는 나의 존재의 박탈을 존재의 회복으로 보상받으려는 과정 속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기이하게도 내가 진정으로 이 S1과 S2의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생산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플러스 원이 아니고 대상 A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러스주의라는 거죠. 플러스 앙이 아니고 플러스 원이 아니고 플러스 원이 아니고 플러스주의라고 표현해 락강은. 왜냐하면 마이너스 원은 영원히 보상받지 못하니까. 마이너스 원은 존재는 영원히 보상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원이 플러스 원으로 보상됐다면 이 세계는 성도착의 세계인 거예요. 하지만 신경증의 세계에서는 마이너스 원이 온전히 플러스 원으로 보상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원이라고 표지한 것은 S2의 의미의 세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둘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이니까 마이너스 원을 플러스 원으로 보상해 주질 못해요. 그 대신 마이너스 원이 플러스 원의 보상의 요구 속에서 뜻밖에도 다른 게 생산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플러스 A인 거예요. 플러스 원이 아니고 플러스 A인 것이죠. 대상 A인 것이죠. 잉여 향유인 거예요. 그게 바로 플리스트주의라고 하는 잉여 향유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구조라는 것이죠. 마이너스 원이 상실되었고 플러스 원을 보상받고자 했는데 플러스 원이 된 것이 아니라 플러스 A가 보상되는 이 과정. 자, 이게 바로 존재의 상실과 보상 속에서 등장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승화라고 볼 수도 있고 승화를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플러스 원은 알랑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승화라고 보상된 것의 온전한 실현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승화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강이 이것을 세미나 16에서 후반부에 피보나치의 수열로 다루죠. 피보나치의 수열.
피보나치의 수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는데 피보나치의 수열은 계속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수의 특정한 나열 방식을 말하잖아요. 피보나치의 수열 다 아시나요? 어쨌든 1과 1이 있으면 그 두 개가 합쳐지고 뭐 그것을 뭐 나누고 해서 앞으로 전개되어 나가다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결국은 무리수로서만 남게 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다음 수업에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라깡이 이것을 피보나치의 수열로 제시하는 이유는 이제 잉여 향유를 플리스트주의를 그렇게 잉여적으로 발생하는 쾌락을 피보나치의 수열로 제시하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1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승화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코 플러스 1이 도달되지 않고 오히려 무리수, 결코 1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리고 상징화에 저항하는 즉 소수점이 끝없이 늘어지는 그러한 수열로서의 피보나치 수열의 그 관계 구조만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등장하는 플리스트주의로서의 대상 A는 결코 플러스 1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승화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플루이스트주의라는 개념을 마저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은 우리에게 상실된 존재예요. 상실된 존재. 우리는 그걸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논리식으로 한번 써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해보자면 마이너스 1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리는 존재가 상실되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음부터 다 회고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주입상수의 논리 안에서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에 존재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징계의 법과도 관련 없이 어머니의 유일한 쾌락의 대상으로서 존재감을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상징에 의해서 분절되지 않고 언어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고 그냥 단지 존재했었던 감각이 있다라는, 우리의 신체는 그런 감각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상징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징화의 과정에서 박탈감을 느끼게 됐죠. 뭘 박탈했는지는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박탈된, 상실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문명이 뭐다, 세계가 뭐다 라고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것을, 존재를 보상받기 위한 투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종교적인 열정도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예술의 열정도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고 삶에 대한 진지한 접근도 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플러스 1의 열망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열망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철학자가 되고 우리는 학자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우리는 군인이 되고 우리는 정치인이 되고 우리는 선생님이 되고 그렇게 모든 종류의 직업에 진지하게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박탈감을 거의 느끼지 않고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강렬한 욕망과 보상의 열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어린 시절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그게 물질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다는 거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강한 욕망을 갖지 않아요. 강한 욕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뛰어난 철학자, 뛰어난 예술가, 뛰어난 정치인, 뛰어난 교육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오히려 어린 시절에 강하게 결여를 인지하고 결여를 보상받고자 하는 열망 속으로 들어가는 조금은 불우했던 환경 속에 처했던 그러한 주체들이 훨씬 더 뛰어난 열망과 욕망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마이너스 1은 우리의 존재의 상실인 것이고 존재의 상실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플러스 1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는데 결코 이 플러스 1은 충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으로 표지되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상실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것과 똑같은 것을
보상받을 수는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뜻밖의 다른 걸 생산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플루스주의, 잉여향유라는 거예요. 잉여향유. 그리고 이 잉여향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진정으로 발생하는 잉여향유가 결국은 나 자신의 존재 상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우리는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존재의 측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여향유가 또한 우리의 욕망을 촉발시키고 조직하게 만들고 방향 설정하게 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주목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텍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강의는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던 텍스트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